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노무사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면은 노무사 강의를 한 지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이 학원에서 15년이 지났고요. 그 이전부터 변리사라든지 국내 어지간한 민법 강의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법 강의를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무사, 행정사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는 우리 학원에서 여기서 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신림동에서 지금 감정평가사 이렇게 지금 3가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때까지 민법이 노무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의미,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완전히 문제 경향이 바뀌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처음 접하신다고 보고,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민법이에요. 이 전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시험이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 변호사 시험 있죠. 그거하고 법무사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전체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외 시험은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법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과목의 자격증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노무사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물권법이 시험에 빠지고 가족법이 빠져요. 그래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 민법 총칙이 조문수가 1조부터 184조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조문이 한 200조문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채권법이 요게 37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766조거든요. 이게 400조문이에요. 그러면은 요 양쪽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조문이 조문수가 600조문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양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조문마다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양이 많다.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형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민법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민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은 맞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직독직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 체계적으로도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때까지는 작년도까지는 23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 거니까 우리 민법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수가 25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12문제가 나왔고 채권법에서는 13문제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40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민법 총칙에서는 금년도에 15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2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문제수가 처음으로 바뀐 첫 해기 때문에 5월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과연 문제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원래는 이때까지 민법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하니까,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노동법 1과목이 있고 노동법 2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과목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제끼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4가지 과목인데 이때까지는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가 하니까 사회보험법도 금년도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회보험법은 노동법이나 민법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이 작으니까 막판에 강사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위주로 강의하고 집중
집중적으로 외워버리면은 다들 뭐 평균점 60점은 받지 않느냐 이렇게 편하게 이제 옛날에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2차 과목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법은 굉장히 1차 공부할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보통 노동법 1이나 2는 1차에서 보통 80점 정도는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은 민법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과락만 면하면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점만 맞아도 노동법 1과 2에서 플러스를 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절대로 민법의 공부를 할애할 시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공부한다면 노동법 1과 2에 많이 치중을 하고 막판에 사회보험법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민법은 평소에 공부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면과락만 하자, 과락만 면하자,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하면은 충분히 1차는 합격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는 공부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회보험법이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민법도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노동법도 옛날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과목에서 보태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년도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민법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60점은 받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도 66, 사회보험법도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서도 이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과목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됐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격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민법 공부하는 게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은 옛날보다 2배 정도 노력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이때까지 이 노무사 시험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우리가 요즘 올림픽 양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로 하면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 원을 그리면은 이때까지는 이 출제 범위가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도 굳이 이런 거 어려운 거 강의할 필요가 없고, 핵심적인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런 것들 강의해도 충분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소화를 하시는 분들은 80점 이래 받는 거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 50점, 60점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옛날에는 학원 강사도 강의하기가 편했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게 눈에 예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출제를 어떻게 해버렸는가 하니까, 여기에서 대거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출제를 하고 여기서도 출제를 했는데, 이때까지 출제를 하지 않았던 이 범위에서, 특히 채권법에서 이 범위가 엄청나게 출제가 된 겁니다.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년도 시험 경향을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도에 제가 가르친 책인데, 지금 금년도 책을 다시 쓰고 있거든요. 물경 150페이지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이 출제 경향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판례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이론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례는 수만 가지 판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 그 다음 중요한 판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건데, 금년도 특히 채권법에서 출제된 판례를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변리사 시험 수준 이상으로 출제를 해버렸어요, 판례를.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판례를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소화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제 옛날에 강의하지 않았던 그런 판례도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는 그게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금년도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객관식의 묘미가 이런 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모르더라도 3번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3번 찍으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금년도 문제의 특징은
박서형 문제가 물경 40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박서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지문이 있다면은 1번 A, B, C, 뭐 2번 A, B,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지문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찾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지문 중에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박서형 문제는 그게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경 12문제나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던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뿐만 아니고 좀 이따가 사회보험법 이야기를 들을 건데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노동법도 분명히 작년보다는 그 수험생들이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다. 다들 당황했다.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수가 금년도에 40문제로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 다들 궁금했는데 예상 밖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민법이 관건입니다. 노동법은 어차피 2차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회보험법은 또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민법은 양은 무지하게 많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근데 1차 과목에 불과하다.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치러 갈 때 항상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민법에서 과락받지 않을까. 내가 민법을 공부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들은 이때까지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더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일찍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진짜 민법이 장난이 아니게 됐어요. 굉장히 금년도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저는 예전부터 우리 민법, 노무사뿐만 아니고, 이 조문집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은 학원가에서 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문집을 한 3년 전부터 마련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책이 그러니까 2권입니다. 이게 안 접혀지네. 그러니까 기본서가 하나 있고, 그 조문집이 따로 있어요. 잠깐. 여기 조문집인데, 요 조문집은 뭔가 하니까, 이 1조부터 아까 여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조문이 600조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기본서에도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문집 자체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몇 조에 뭐가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조문별로 이때까지 노무사 기출문제 10년치를 가령 5조가 있다면 5조와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노무사 기출문제를 제가 그 밑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문집이 막판에 단거나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해요. 요게 그러니까 판례 공부도 같이 되는 거고 조문도 같이고 그 결국은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건 기본인데 조문 자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조문집을 통해서 반복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도 이구동성으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 조문집 덕을 많이 봤다고. 그래서 저는 제 강의 비법 중에 하나는 저는 조문집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본서가 2권 있는 거죠. 하나는 요거는 이제 원래 기본서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문집이고 요렇게 2권을 활용하면은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요만큼 이제 민법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요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민법과 관련되는 과목이 한 7가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스쿨하고 법무사는 우리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대신에 도움이 되는 게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변리사도 일부 도움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일곱 가지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최근 3년치 정도를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해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죠. 최근에 3년 동안의 기출 문제가 이런 경향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법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복을 하고, 그러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하면은 처음에 한 20분 동안은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3월 달에 가가지고 마지막 판에 갔을 때는 그것만 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앞부분만 보면은 그게 딱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바로 다음 달 8월 17일부터인가 토요일부터 바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는데, 민법은 빨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에 가도 뭐 그건 관계없는데, 금년도 민법이 정말 예상 밖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은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제가 체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이 굉장히 참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법이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럼 채권법도 이게 총칙하고 강론이라 그러는데, 총론, 강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권법도 그런데, 강론이 뭔가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것을 여기 총론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뭔가니까,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되는 것을 여기 민법 총칙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이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독일법을 일본이 수입했고, 일본법을 우리가 수입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과목이에요. 공통적인 걸 몰아놨으니까. 그럼 처음에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1조부터 읽어 나가면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생경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민법 총칙을 쓰신 분들은, 조문을 만든 분들은 물권법과 채권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구단도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바로 풀어야 되는 그런 지금 거꾸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에 체계적으로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회독, 2회독 정도 하셔야지, 아, 민법 총칙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채권법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더 나면은 한 3, 4회독 하면은 이제 민법에 자신감이 조금 붙을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 2회독 정도까지만 하면은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민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민법에 대해서 어려움만 지금 강조드렸는데, 이구동성으로 또 이제 수험생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꼈던 거에, 아, 이게 법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생활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재밌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공부를 많이 이제 시간 해볼수록, 아, 요게 이제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에 왜 민법이 들어갈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특별법, 일반법이라 그러는데, 노동법 같은 거는 특별법이거든요. 노동과 관련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에 가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그러면 판사가 판결 못 합니까? 그러면은 일반법으로 와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결국은 민법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민법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을, 이거를 공부하시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용이 됩니다. 결국은 민법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무사 시험에 민법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많이 공부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 정도로 하고요. 여하튼 금년도부터 우리 노무사 시험이 격상되었다. 수준이 굉장히 격상되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격상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특히 민법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좀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중에 일부는 또 나중에 또 저를 뵐 거고요. 또 여하튼 제 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